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이 일론 머스크의 재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1조 달러의 재산을 가지게 된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입니다. 이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뭐 저는 100만, 억만도 모르겠는데 네. 인류 최초는 대체 뭘까요? 그쵸. 인류 최초 조만장자인데 네. 이게 모나리자 초상화, 그다음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그 천장화, 그다음에 네. 루브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 전체를 다 사도 일론 머스크 순자산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 뭐 모나리자 정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 줄 알았는데 부족해요. 네. 그렇군요. 자, 머스크를 이렇게 만들어준 1등 공신 테슬라. 도 아니고요. 바로 네. 우주 로켓 회사 스페이스X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과학자 곽재식 작가 그리고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우주섹터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일단 지금 현재 네. 아직 1조 달러 되기 전 지금 현재 머스크의 재산이 6,770억 달러. 네. 이게 우리 돈으로 995조가 넘더라고요. 네.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자, 이게 테슬라 하는데 테슬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선영 앵커 얘기했듯이 스페이스 X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을 40%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가치 평가된 스페이스X의 가치가 거의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장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네. 언론에서는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약에 1.5조 달러로 가정을 하면 6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 지분 가치만.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발음하기도 힘든데 조만장자의 이제 가능성에 가장 가까운 게 일론 머스크인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테슬라 지분을 사기 전에 2년 전에 2002년에 설립한 게 스페이스X였어요. 더 먼저 설립했군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페이팔 지분을 팔고 나서 돈을 벌자마자 맨 처음 한 게 스페이스X였거든요. 그때부터 본인은 화성 가고 싶어 했는데 네. 그 꿈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워진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기 자동차 팔던 분이 이제 갑자기 우주로 가서 이런 또 엄청 몸체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 불과 넉 달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우주에서 뭐 스페이스X 사업을 하면서 뭘 발견했나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우선은 스페이스X는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개인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비상장 상태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구주를 그러니까 펀딩을 새로 받거나 네. 아니면 구주를 이제 매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 구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할 지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지금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펀딩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그 구주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엄청나게 치솟는 거고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커가고 있는데 네. 스페이스X는 그 중에서도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 이제 지위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게 그 돌아오는 로켓 때문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 위성 발사, 네, 뭐 네, 로켓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 전체적인 이 밸류 체인에서 아주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상장까지 하려고 하니 맞습니다. 엄청 치솟고 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라고 보면 될까요? 언론 보도에서는 하반기라고 했는데 네, 네.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 자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식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방송에 집중하세요.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곽 작가님, 제가 잠깐 딴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비상장 회사 중에 또 유명한 데가 이 챗GPT의 오픈 AI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 틀면 전부 AI 얘기밖에 없어서 저는 오픈 AI 가치가 더 비쌀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스페이스X의 가치가 8천억 달러, 오픈 AI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요즘 가장 핫하다는 AI 기업보다도 더 기업 가치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독보적인 기술 때문이겠죠. AI 기업은 우리가 뭐 오픈 AI가 강하다라고 해도 뭐 제미나이가 새 버전이 나오면서 더 강한 것 같다더라. 중국에서도 잘하고 있다더라. 경쟁자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스페이스X 수준의 우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사기업이 있나라고 할 때는 사실은 뭐 비교할 만한 뭐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재사용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가격 면에서 가성비 면에서
압도적이다라는 것도 큰 거고요. 네. 그게 우주에 띄웠을 때 얼마나 성공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안전성 면에서도 네. 사실은 뭐 비교할 대상이 잘 없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이냐라고 하면 스페이스X에서는 거기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네.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는 거를 이미 여러 차례 해오고 있거든요. 네. 서방에 있는 우주 기업 중에 우주 기업뿐만 아니라 서방에 있는 모든 그냥 국가 기관까지 통틀어도 네. 지금 사람을 태우고 우주에 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작년에 스페이스X 경쟁사 한 군데에서 거기도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인데 네. 거기에서 윌모어하고 윌리엄스라는 두 명의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우주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한 7, 8일 정도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네. 한 9개월 정도 머물다가 금년 봄이 되어가지고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한참 갇혀 있던 채는 거기 우주 비행사분들이 스쿼트 같은 거 갖춰서 엄청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돌아왔거든요. 그 경쟁사는 돌아올 때 그 경쟁사 우주선이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 회장님 회사 우주선을 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를 얼마나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런 정도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우주 기술에서는 경쟁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스페이스X가 이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안전성 말씀해 주셨고 가성비부를 좀 보자면 지구로 되돌아오는 로켓입니다. 로켓 하나를 딱 한 번 쏠 수 있었던 그 고비용 산업을 단번에 정말 말 그대로 가성비 사업으로 바꿔놓은 프로젝트죠. 머스크가 로켓 하나를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쓰는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주력 재사용 로켓 모델은 팰컨 9 블록 5입니다. 2018년 5월 11일 첫 발사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역대 블록 5 로켓의 재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라인 하나하나가 블록 5 로켓을 의미합니다. 총 36개의 로켓이 모두 461회 발사됐습니다. 로켓 하나당 평균 12.8회 운행한 셈이죠. 총 6번의 착륙 실패, 1번의 발사 실패가 있었지만 꾸준히 재사용되며 우주를 오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재사용된 로켓은 B1067로 총 30번 재사용되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정말 부럽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주 로켓을 쏘면 그걸 다시 만들어서 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연료만 채우면 추진제만 채우면 다시 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랫부분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재사용을 하는 것인데 네네. 그것만 해도 경제성이 훨씬 더 많이 향상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뭐 평균적으로 10번 이상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뭐 가격 면에서는 보통 이런 우주 로켓의 가성비는 1kg의 무게를 엘리오라고 하는 우주 궤도 중에서 좀 낮은 곳에 있는 궤도로 보내는데 네. 돈이 얼마나 드느냐. 무게당으로. 약간 뭐 삼겹살 주문할 때 이럴 때하고 비슷하죠. 킬로그램당 단가. 무게당으로 단가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발사했던 누리호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로켓이 아니거든요. 네. 쓸만한 로켓인데 좋게 평가해도 누리호 대비 팰컨 9 같은 우주선이 한 8배, 9배, 그러니까 8분의 1, 9분의 1 정도 비용, 그 이하의 비용으로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건 뭐 격차가 한 뭐 1.5배, 한두 배 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국산품 애용 정신으로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가성비를 경제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 돈 문제에서는 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앞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우주 택배를 엄청 싸게 보낼 수 있다면 쓸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아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 엄청 많이 쐈잖아요. 네. 쐈다 받았다 쐈다 받았다 계속 재사용하면서 엄청 많이 쐈는데 자 이걸 뭐 때문에 쐈느냐를 살펴봤더니 전체 발사의 65%약 300건이 스타링크 위성 올리려고 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에게 있어 스타링크는 어떤 의미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스타링크라는 회사가 이 스페이스X의 자회사입니다. 네. 스페이스X의 이 로켓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하는 하나의 좀 사업 중에 하나죠. 네. 통신 사업이죠, 통신 사업. 그렇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사업을 또 보려보면 황금알을 낳는 겁일까 생각을 네. 하다가 일론 머스크 회장도 21세기를 사는 사람인 만큼 통신사다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우리가 통신사라고 생각을 하면 기지국을 세워놓고 그 기지국에 접속을 해가지고 뭐 4G니 5G니 하면서 맞아요.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론 머스크 회장은 나는 로켓이 있으니까 우주의 기지국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성을 띄워
띄워놓고 네.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지국으로 사용을 하면 세계 어디서나 심지어 뭐 하늘이나 바다 위에서도 네.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사업을 추진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간 인공위성 개수가 뭐 만 단위로 따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적게 봐도 8,000대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 회장은 최대 4만 대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유럽 우주국 ESA에서는 지금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인공위성의 개수를 다 합쳐 보면 작동되는 게 한 11,000개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회장의 통신사를 위해서 올린 위성의 개수가 8,000개, 10,000대 이 정도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를 이 일론 머스크 회장 인공위성이 뒤덮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형태라고 할 정도로 네. 통신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지구를 빼곡하게 덮고 있는 촘촘히 덮고 있는 그 인터넷망을 좀 보셨는데 뭐 네. 우주 인터넷망을 깔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스페이스X가 흑자 전환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스타링크가 매달 받아오는 월 사용료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사용자가 많나요? 스타링크 서비스 베타 테스트 형태로 시작된 게 북미 지역에서 2020년도 말이었거든요. 꽤 그래서 오래됐네요. 예, 이제는 거의 만으로 5년이 됐는데 네.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이용자가 한 8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는 건 결국 네. 서비스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미 위성들이 많이 깔려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걸리는 이유는 그 서비스 지역에게 허가를 받는 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네. 국내도 서비스가 최근에 들어왔을 때 허가 받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허가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 서비스를 바로 일으키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기술은 다 받쳐져 있는데 법적인 규제만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주파수 할당 문제라든지 거기에 이제 법적인 규제 문제들도 같이 얽혀 있고 이게 또 국가마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렇죠. 국가에 있는 또 통신 업체들과의 그런 관계도 이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 뚫리면 그냥 가입자는 확 늘어나는 거군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크라이나는 하루 만에 뚫렸어요. 전쟁이 나자마자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을 해서 하루 만에 뚫린 사례도 있습니다. 맞네요. 아니 이 위성 산업의 잠재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성 통신 사업의 잠재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듣기로 꽤 예전에 빌 게이츠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그 실패한 요인이 빌 게이츠에겐 스페이스X에 돌아오는 로켓이 없어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위성 통신 사업을 하기 위해 돌아오는 로켓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지금처럼 지상 통신이 발달 안 돼 있을 때는 위성 DMB를 보거나 지상파 DMB를 같이 이렇게 경쟁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실제로 1990년대 이리듐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도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발사 비용이 너무 비싸고 위성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사업성을 잃고 결국 광 케이블망 중심의 지금 현재 지상 통신이 득세를 하게 된 거죠. 저 궁금한 게 이제 스페이스X에 관해서 말씀 주신 게 지금까지 10,000개 정도를 쐈고 앞으로는 40,000개 정도를 쏘아 올릴 거라고 했다. 그리고 중국도 유럽도 가세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인터넷 좀 빨리 하자라는 그 목적에서가 아니라 뭐 정말 이렇게 다들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통신망을 복수를 확보한다는 게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연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국인이 운항하고 있는 배 하나가 대만 근처를 지나다가 네. 해저에 깔려있는 통신선 케이블을 끊어먹은 것 같다라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시끄러웠죠, 네. 이거. 네, 그래서 이게 뭐 고의로 한 게 아니냐 뭐 어쩌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 때 외부하고 연결돼 있는 통신선이 끊긴다라는 거는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현대 전쟁에서 혹은 현대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런데 우주에 깔려있는 또 다른 통신망을 하나를 확보해서 심지어 지금 회선이 안 닿아 있는 곳까지도 통신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준다라는 게 일단 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예전에는 이런 식의 구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현실적으로 하기에
올릴 수 있는 위성의 크기도 너무 커야지만 이런 기능을 다 수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90년대 이리듐 위성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600kg, 700kg 묵직한 위성을 올려도 성능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스페이스X에서 올리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뭐 200kg 조금 넘는 정도, 훨씬 더 작은 크기인데 성능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네네.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IT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컴퓨터보다 지금 컴퓨터가 훨씬 더 좋듯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사업을 해도 과거에 우리가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용성이 있다, 훨씬 더 이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잘 되겠지라고 해서 세계 많은 회사들이 또 많은 기관들이 이걸 시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곽 작가님, 저는 이게 좀 무식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머스크가 10,000개 쌌고 앞으로 40,000개 채우겠다고 하고 중국도 아까 그 프로젝트 지금 하면서 또 10,000개 정도 쏘겠다고 하고 근데 이게 다 비슷한 궤도로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이제 제대로 시작도 못 했는데 우리나라가 쏠 자리가 남아 있을까? 그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런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일이 있습니까? 우주가 넓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당장 자리가 부족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충돌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는 맞는 일이죠. 당장 지난주 화요일에 중국에서 발사한 위성 하나가 스타링크 위성하고 200m 안쪽까지 가까워진 것 같다. 네. 자칫하면 충돌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특히나 우주의 별들을 관찰해야 되는 천문학자들은 너무 많은 위성 때문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들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인공위성은 뭐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먼저 네. 쏘는 사람이 임자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일론 머스크 회장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위성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후발 주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미리 다 잡아놓는 거네요, 저희가. 그럼 국제적으로 제재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곧 제재의 움직임 같은 것도 뭐 생길 가능성은 뭐 있겠죠, 어느 정도. 네네네. 그 스타링크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용료 때문에 당장 이걸 누가 쓰겠느냐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당장 한국에서 이 스타링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타링크는 B2C 서비스와 B2B 서비스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 B2C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이용자일 텐데 네. 이게 스타링크가 아직까지 B2C로 국내에서 침투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통신 서비스는 결국엔 휴대폰이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오래 다니면서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스타링크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직까지 안테나가 필요해요. 접시 안테나. 네,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동통신에서의 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B2C에서는 수요가 좀 굉장히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반면에 이제 B2B, 특히 여기서 말하는 B2B라는 거는 이제 해상 서비스라든지 네. 이제 비행기 같은 곳에서는 아예 지상통신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국내에 있는 항공사들은 이미 스타링크와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이미 하고 있군요. 이제 서비스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MOU를 최근에 맺었어요. 그래서 아마 곧 네. 이제 비행기에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데부터 들어가긴 하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곽 작가님, 네. 요러다 보니까 네네. 아직 지금 이제 우리 정 연구원님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정서 있잖아요. 통신 3사가 너무 통신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다 보니 요거 좀 흔들어줄 이 느슨해진 통신계의 긴장감을 줄 매기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이 조만장자 머스크의 위성 이 스타링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는데 조금 이른 기대일까요? 근데 생각은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매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매기는 매기인 것 같거든요. 이게 통신 사업의 규칙을 이 배경판을 흔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통신 사업이라는 건 항상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그 나라 통신사가 그 나라 시장을 다 먹는 이런 구조로 그렇죠. 세계 네. 어느 나라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 제일 큰 통신사로 NTT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매년 100조 단위의 수익을 내는 회사고요. 매출을 내는 회사고요. 80년대에는 NTT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모든 회사를 다 합친 시가총액의 몇 배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네, 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바로 옆 나라의 거대한 기업인데도 그런 회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신사업의 특징이에요. 한 나라 통신사는 그 나라에서만 사업을 한다. 네. 네. 그런데 스타링크는 그렇지 않죠. 스타링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합니다. 네, 통신사인데도. 이게 뭔가 다른 그림이에요. 이 스타링크의 주력 시장은 아직까지도 미국, 북아메리카 이 지역이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수익이 충분히 나면 사실은 딴 나라에서 일론 머스크 회장은 가격을 낮추는 것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한 군데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풀릴지는 계속 봐야 될 일이지만 매기 같은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은 그런 구조는 갖고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DTC는 뭔가요?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일반 통신으로 전화기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네. 그 혹시 90년대에도 위성 전화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일반적인 전화인데 인공위성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왔죠.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특수요원이 꺼내는 전화는 항상 뭐 영국에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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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6 본부하고 연결된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안테나 이만한 거. 네, 이번에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보겠다. 뭐 그런 그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지금은 아직은 할 수 없는 단계인 지금은 뭐 들고 다니는 안테나를 갖고 다니면서 뭐 로밍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까 같습니다. 말씀 주신 거랑 같은 결의 이야기인 거군요. 네네.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타링크가 IPO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요. 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된 상장 가능성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되면서 네. 외신에서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가장 큰 기업이 이제 IPO가 되면 그 가치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우주 관련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 가능성만으로도 국내나 해외에 있는 우주 기업들이 크게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상장이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그러니까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 많이들 질문 주시는 거는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내 관련 기업들이 있을까요? 하는데 스페이스X는 쉽게 말해서 대부분 본인들이 다 스스로 해요. 위성도 만들고 발사도 하고 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다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주 관련된 이제 첨단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스타링크와 뭐 경쟁사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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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그럼 혹시 발빠르게 미리 투자를 좀 하셨나요? 갑자기 좀 궁금하네요.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뭐 이 위성 저궤도 사업 이런 것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정도를 쫓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스타링크나 스페이스 X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품을 넣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어디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유명한 회사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좀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네. 스타링크 쪽에 스페이스X 쪽에 계속해서 반도체를 많이 공급하는 회사로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만에 있는 회사의 WNC나 이런 회사들도 이 스페이스X 쪽에 이 전자제품, 통신 장비 이런 거를 넘겨주는 쪽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광고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주 사업이 이렇게 커진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전자장비, 우주용 반도체 이런 쪽에서 뭔가 시장이 더 열려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곧 있으면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오늘 오그랩에서는 도대체 스타링크가 뭐길래 이렇게 들썩이는 건지 5가지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위성을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위성들 가운데서도 스타링크가 사용하는 건 저궤도에 위치한 위성들인데요.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다양한 인공위성 궤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36,000km 떨어져 있는 이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이 녀석은 지구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마치 정지해 있는 듯하죠. 아주 높은 궤도에서 돌고 있어서 3개의 위성만으로도 지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통신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어요. 정지궤도 위성보다 낮지만 고도가 2,000km 이상인 곳에서 돌고 있는 녀석들은 중궤도 위성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GPS에 이용되는 항법 위성들이 이 궤도를 이용하고 있죠. 2,000km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위성이 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스타링크의 위성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불과 5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고궤도 위성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가깝게 지구를 돌고 있어서 지연 속도는 낮고 더 빠른 전송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저궤도 위성 하나가 송수신할 수 있는 범위는 고궤도 위성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위성이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그 시작을 살펴보려면 이 기업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는 전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모토로라는 199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한 휴대전화 시장과 데이터 수요를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위성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고안합니다. 650km 고도에 77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만든 거죠. 지구 주변을 도는 77개의 인공위성이 마치 원자핵 주위를 도는 77개의 전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이리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물론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고도를 좀 더 올렸고 위성 개수도 66개로 줄이긴 했습니다. 모토로라만 이렇게 위성 통신 서비스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인터넷도 위성을 통해 사업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빌 게이츠도 있었죠. 빌 게이츠는 일찍부터 인터넷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What about this internet th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Sure. What the hell is that exactly? Well,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So Right. everybody can have their own homepage.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이 인터뷰를 하기 1년 전에 빌 게이츠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텔레대식을 발표합니다. 총 840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올려서 우주 공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사실상 현재 스타링크의 사업 목표와 방법까지 거의 동일해요. 문제는 사업성이었습니다. 지상의 이동통신사와 비교해서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는 사업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물론 모토로라와 빌 게이츠의 아이디어가 허무맹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지상의 이동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가 꽤나 지지부진했거든요. 그 틈을 위성 서비스로 노려보려 했던 건데 돈은 돈대로 들고 여러 국가에 설치할 위성 기지국을 허가받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거죠. 그 사이에 지상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는 급성장했고요. 결국 빌 게이츠의 텔레대식은 2002년에 서비스를 중단했고 50억 달러가 넘게 든 이리듐 프로젝트는 단돈 2,500만 달러라는 헐값에 팔리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모토로라가 몰락한 원인 중 하나가 이 이리듐 프로젝트라고 분석하기도 하죠. 빌 게이츠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실패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스타링크의 모체인 스페이스 X의 자랑, 로켓 재활용 때문입니다. 우주 산업에서 가장 큰 발목을 잡았던 건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발사체, 로켓 비용이었죠.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로켓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존엔 우주 공간에 1kg의 화물을 보냈는데 약 4만 달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스페이스 X가 개발한 재사용 발사체 이후엔 그 비용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 줄어들었죠. 이 펠컨 9이 우주 로켓 역사상 처음으로 재사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발사체입니다. 로켓을 재사용하면서 발사 비용이 현저히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관련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스페이스 X의 주력 재사용 로켓 모델은 펠컨 9 블록 5입니다. 오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이 블록 5 로켓의 재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봤습니다. 2018년 5월 11일 첫 발사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역대 블록 5 로켓의 재사용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라인 하나하나가 블록 5 로켓을 의미합니다. 총 36개의 로켓이 모두 461회 발사됐습니다. 로켓 하나당 평균 12.8회 운행한 셈이죠. 총 6번의 착륙 실패, 1번의 발사 실패가 있었지만 꾸준히 재사용되며 우주를 오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재사용된 로켓은 B1067로 총 30번 재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에 발사된 대한민국의 달궤도 탐사선 다누리도 이 블록 5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나갔습니다. 스페이스 X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 기관들을 상대로 이렇게 우주 셔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싣고 우주로 쏘아 올린 건 역시나 스타링크 위성이죠. 블록 5 발사 가운데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한 경우는 모두 299건입니다. 전체 발사의 64.9%를 차지할 정도죠. 그렇게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이 9월 1일 기준으로 8,296개, 그 중에 8,279개가 작동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개수를 더 늘려서 총 42,000대의 스타링크 위성을 저궤도에 올릴 계획이죠. 훨씬 더 많은 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타쉽을 활용해 대량으로 뿌릴 예정입니다. 최근 성공한 스타쉽 10차 시험 비행에서 위성 모형을 방출하는 데 성공한 만큼 그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스타링크 위성이 우리 지구 상공을 뒤덮으면서 스타링크 서비스의 질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미국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연 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면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링크의 한국 법인이 설립된 건 지난 2023년으로 시간이 이미 꽤 됐어요. 해외 사업자가 직접 통신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할 수는 없어서 국내 사업자와 협정을 맺어야 하는데 스타링크 코리아는 SK텔링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지난 5월에 승인됐죠. 남은 건 안테나에 대한 적합성 평가였는데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참고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수신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집에서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튼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된 셈이라 서비스 시작 시점은 이제 사업자인 스타링크에 달려 있습니다. 스타링크뿐 아니라 또 다른 글로벌 위성통신 업체인 원웹도 한국행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웹은 한화시스템, KT셋과 협력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참고로 원웹의 창립자인 그렉 와일러는 2007년부터 위성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당시엔 돈이 부족해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지만 포기를 모르는 그렉은 2014년에 일론 머스크를 만나 다시금 사업을 재가동시켰죠. 그때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지구를 감쌀 단 하나의 웹, 원웹 프로젝트였죠. 물론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지금은 갈라서서 각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다시 스타링크 얘기로 돌아와 보면 스타링크의 기술력과 별개로 여전히 의문인 지점이 있습니다. 로켓 재활용 같은 기술력 좋은 것 인정하고 또 위성의 규모도 스타링크가 가장 많은 것 알겠는데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엔 물음표가 달립니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선 위성 서비스 없이도 문제없이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대한민국은 지상의 통신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5G 연결 환경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죠. 오그랩 네 번째 그래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5G 기지국 수는 대한민국이 593.2로 압도적 1위를 자랑합니다. 2위인 리투아니아와 격차가 상당하죠. 인구 100명당 5G 연결 지표 역시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매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조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평균 커버리지는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75.2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더 넓어져서 주요 3사 커버리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전국 어디서나 5G가 이용 가능한 상황이죠. 지상의 인프라가 거의 전국에 걸쳐 있다 보니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스타링크의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스타링크의 속도와 가격도 국내 기존 서비스 대비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것도 한계점이죠.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는 기본 50Mbps고 비싼 요금제로 하면 최대 500Mbps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기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스타링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스타링크가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는 당장은 힘을 못 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도 서비스 초기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단 B2B나 B2G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인터넷 커버리지에서 가장 빈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 그리고 항공 시장을 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당장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엔 다를 수 있죠. 미래에 다가올 6세대 통신, 이른바 6G 시대에선 위성을 활용한 3차원 통신망 구축이 필수거든요. 지상의 기지국뿐 아니라 위성을 기지국으로 활용하게 되면 해상이나 항공에서도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해지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또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교통수단에서는 끊김없는 통신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현재 지상기지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위성통신이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죠.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기엔 2029년이면 6G 환경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기술 선점을 위해 앞다투어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에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5그래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일단 미국은 42,000개의 위성을 목표로 하는 스타링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요.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네트워크 거왕이라는 이름을 단 이 사업은 2035년까지 총 13,000개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난해 말에 처음으로 거왕의 첫 위성이 발사되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민관이 합동으로 아이리스 스퀘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궤도에 264개, 중궤도에 18개 위성을 쏘아 복합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투자에 나서는 건 기술 선점의 목표도 있지만 기술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의 6G 시장을 장악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미국이 불평등 협정을 요구한다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게 우크라이나에게 닥쳤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스타링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죠. 러시아가 전쟁 발발 초기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공격했을 때 스타링크가 신속하게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상기지국이 무력화되더라도 스타링크의 위성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가 통신을 원활히 이용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스타링크를 빌미로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히토류 지분 50%를 미국에 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이랬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스타링크 차단이었어요. 관련 내용이 전해지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차단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민간 기업들의 기술을 정부가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 종속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국가들의 입장인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다투어서 자체적인 위성 통신망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국가연구 개발 사업이 올해 시작됐습니다. 2030년까지 총 3,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일단 이 사업에서는 저궤도 위성 2기 발사가 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규모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죠.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하더라도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G 시대가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미국은 스타링크로, 중국은 거왕으로, 유럽은 아이리스 스퀘어드로 각자의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궤도 위성 사업을 시작했지만 다른 경쟁국가와 비교하면 너무 소극적이죠. 스타링크의 폭발적 성장은 단순한 새로운 서비스의 시작이 아니라 미래 통신 패권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미래 통신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바로 지금이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오그랩 스타링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